오래된 환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는 부대. 내 휴게실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황량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겨울바람이 먼지 쌓인 탁자 위를 훑고 지나가며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고, 구석에 놓인 자판기는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뱉으며 간신히 작동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낡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 든 초코 과자의 포장지를 천천히 뜯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허름한 회색 후드티와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 바지는 이곳의 칙칙한 풍경과 묘하게 어우러져 그녀를 마치 존재감 없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에 위치한 제7군단 예하 부대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은 보급 수송대대의 휴게실이었고, 그녀는 지금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허기를 달래고 있었다. 강민주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부서지는 과자의 단맛을 느끼며 머릿속으로 이번 임무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잠입한 지 벌써 3일째가 되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 부대는 너무나 평화롭고 일상적인 군대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위화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평온함 이면에 거대한 부패의 덩어리가 썩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쥐치대 아래 숨겨진 악어처럼 조용히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앙지검 특수부 수석 수사관이자 국방부 감사단에 파견된 감찰팀장으로서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왔지만 이번 사건만큼 철저하게 은폐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무심한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가운 이성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부터 거칠고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는 진동과 함께 들려오기 시작하며 휴게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보행의 리듬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눌린 분노와 급박함을 담고 있는 듯 불규칙하고 파괴적이었으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강민주는 본능적으로 과자를 입에 문 채로 고개를 살짝 돌려 출입문 쪽을 주시했고, 그녀의 근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세하게 긴장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가 부하 병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욕설이 들려왔고, 그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오만함과 통제할 수 없는 히스테리가 뒤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했다.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억압하는 것에 익숙한 자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파열음이었다. 철제문이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리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태풍처럼 휴게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제7보급대대의 대대장인 최영석 대령이었으며 그의 군복 상의 단추는 몇 개 풀려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인지 분노인지 모를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쓰고 있던 정모를 벗어 거칠게 탁자 위로 집어던졌고, 모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 보였다. 최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 그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방금 전 상부로부터 감사가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그 사실이 그의 불안정한 신경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최영석 대령은 휴게실 중앙에 서서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발악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이 부대에서 구축해 온 견고한 왕국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공포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부대 내의 모든 물자와 인력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다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횡령과 비리는
그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최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려다가 라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최 대령의 시선이 휴게실 구석진 소파에 앉아 있는 강민주에게 꽂혔고 그의 눈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영토인 부대 내에서, 그것도 일과 시간에 누군가가 태연하게 앉아 과자를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더구나 상대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젊은 여성으로 보였기에 그는 그녀를 부대 내 매점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정도로 단정 지어버렸다. 그의 뇌리에는 감찰에 대한 공포 대신 눈앞의 만만한 대상을 향한 비틀린 우월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폭발적인 분노로 변환되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강민주는 그에게 있어 완벽한 먹잇감으로 보였다.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최대령의 고함 소리가 좁은 휴게실 벽을 때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먼지들이 진동에 놀라 춤을 추듯 날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강민주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었으며 바닥을 찍는 군화 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했다.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 평온해서 기이할 정도였다. 그녀는 입에 있던 과자를 마저 씹어 삼킨 뒤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아주 느긋한 동작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최대령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고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렸다. 귀가 먹었어.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 근무 시간에 여기서 과자나 처먹고 앉아 있어. 최대령은 강민주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강민주가 벌벌 떨며 용서를 빌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기대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강민주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호수 같았고 그 시선은 최대령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추악함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대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미 흥분한 그의 뇌는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분노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제왕이며 눈앞에 이 여자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쫓겨날 하찮은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민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명료하고 또렷했다.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 제 할 일을 다 마쳤고요.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이는 최대령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는 사람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이러한 태도를 명백한 하극상이자 도발로 받아들였다. 최대령은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져 씩씩거리며 주변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의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전형적인 가학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누군지 몰라. 최대령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과 명찰을 과시하듯 가슴을 내밀며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민주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싶어 했으며 그녀가 공포에 질려 우는 모습을 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를 바라보는 연민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미 최 대령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그녀의 프로파일링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속으로 혀를 차며 눈앞의 남자를 평가했는데 그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비겁한 인간상이었다.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맹수처럼 군림하려 드는 그의 모습은 역겨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당장 신분증을 꺼내어 그의 오만함을 꺾어 놓을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최대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계된 거대한 밀수 조직과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이었기에 지금은 정체를 숨기고 그가 방심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최대령의 심리 상태와 그가 숨기고 있는 불안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대령님, 그렇게 화를 내시면 혈압에 안 좋습니다. 진정하시죠. 강민주는 짐짓 그를 걱정하는 척하며 기름을 부었고 그 말은 타오르는 불길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최 대령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강민주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몸을 뒤로 젖혀 그의 손길을 피했다. 최 대령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그는 비틀거리며 볼품없는 꼴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그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주변에 있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휴게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게 최대령은 씩씩거리며 허리춤에 손을 얹었는데 그곳에는 평소 그가 권총을 휴대하던 홀스터가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비어 있었다. 그는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무기로 쓸만한 쇠파이프 조각을 찾아내어 손에 쥐었다. 상황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강민주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모든 동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훈련을 수석으로 수료한 유단자였기에 최대령 정도의 비틀거리는 중년 남자를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 확신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복도를 지나가던 당직 사관과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휴게실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휴게실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대대장, 그리고 그 앞에서도 태연하게 앉아있는 낯선 여자를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다. 병사들은 평소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대장이 이토록 흥분한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최대령은 부하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뭐들 하고 있어. 당장 이 년을 끌어내서 영창에 쳐넣어 헌병대 불러. 그의 고함에 병사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는데 그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명령을 따르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최대령과 병사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일어서자 생각보다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이 드러났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영창이라니요. 대령님,
민간인을 영창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령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논리정연했다. 최대령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바로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다. 내 부대에 들어온 이상 넌 내 부하야. 내가 법이고 내가 곧 군율이다. 그의 말은 독재자의 망상과도 같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의 비이성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군요. 대령님이 곧 법이라. 강민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척했다. 사실 그녀는 방금 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고 이는 나중에 최대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다시 최대령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법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네요. 세상은 대령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무서운 곳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고 최대령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끼며 본능적인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불안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며 허세를 부렸다. 최대령은 쇠파이프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차마 휘두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눈앞에 여자가 내뿜는 기운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평온함이었고 최대령은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병사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뭐해, 다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꺼져. 그는 자신의 패배감을 감추기 위해 도망치듯 상황을 종료시키려 했다. 강민주는 난동을 부리는 최대령을 뒤로 한 채 유유히 휴게실을 빠져나왔고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은 그녀를 경애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이제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최대령이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음을 확신했고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가 파놓은 무덤으로 그를 정중히 안내하는 것뿐이었다. 강민주는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초코 과자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령님, 그녀의 속삭임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소란스러운 휴게실을 뒤로하고 긴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등 뒤로 병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금 전 대대장이 보여준 광기에 가까운 난동은 이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병사들은 이 낯선 여자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며 행정반 쪽이 아닌 부대 외곽으로 향하는 출구를 선택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최영석 대령의 과잉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성격 파탄자의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범죄자의 본능적인 공포였으며 강민주는 그 공포의 냄새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녀가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흐린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한 무거운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연병장 구석에 주차된 낡은 트럭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송부대의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트럭들의 타이어 마모 상태와 적재함 덮개의 미세한 틈새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특히 제사구역이라 불리는 낡은 창고 쪽으로 향하는 바닥에는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든 흔적인 깊은 바퀴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공식적인 배차 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은 유령 트럭들이 밤마다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편 최영석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거칠게 잠그고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에 술을 가득 채운 뒤 단숨에 들이켰지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로도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어 펼쳤는데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이 적혀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군용 유류와 폐기 처분된 것으로 위장한 무기들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겨왔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 자부해 왔었다. 최 대령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부대 외곽을 어슬렁거리는 회색 후드 티의 여자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까 휴게실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는데 감히 자신에게 모욕을 준 그 여자를 당장이라도 끌고 와서 손봐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찰단이 내려온다는 소문 때문에 몸을 사려야 할 때였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켜야만 했다. 그는 그 여자가 단순한 민간인 계약직이거나 길을 잃은 방문객일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무의식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드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 시각 강민주는 부대 뒷산과 연결된 철조망 근처의 으슥한 곳에 도착해 주위를 경계하며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묶는 척하며 발목에 차고 있던 초소형 통신기를 작동시켰고 귓속에 삽입된 인이어를 통해 암호화된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덤불숲 사이에서 위장 크림을 바른 건장한 남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민주가 지휘하는 특수수사팀의 부팀장인 한지훈 대위였으며 그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한 대위는 강민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품 안에서 방수 처리된 태블릿 PC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팀장님 보고하신 대로 제사창고 지하에 대규모 벙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감지 드론으로 스캔한 결과 상당한 양의 폭발물과 액체 화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대위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으며 태블릿 화면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하시설의 구조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민주는 화면을 확대하여 벙커의 환기구 위치와 비상 탈출구를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그 규모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횡령 수준을 넘어선 거대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고 최 대령은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놈들이 오늘 밤에 물건을 옮길 것 같습니다. 통신 감청 결과 VIP라는 인물과 접촉하여 자정 무렵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 대위가 덧붙이며 강민주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병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급습하고 최 대령을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강민주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태블릿을 끄고 한 대위에게 돌려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금 당장 덮치면 꼬리 자르기에 능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최 대령뿐만 아니라 그에게 물건을 공급받는 구매책과 그 뒤를 봐주는 상부의 배후 세력까지 모두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놈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축배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 밤 거래 현장은 증거만 확보하고 절대 개입하지 마. 강민주의 명령은 단호했고 한 대위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대령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곧 성대한 연회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민주는 최대령이 얼마나 오만하고 과시욕이 강한 인간인지 간파하고 있었기에 그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도 합당한 처벌이 될 것이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부대 곳곳에는 보안등이 켜지며 황량한 기지를 스산하게 비추었다. 최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밤 있을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막대한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생각에 젖어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부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경계를 평소보다 느슨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병사들을 일찍 내무반으로 들여보내고 주요 초소의 근무자들을 자신의 신복들로 교체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주는 다시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옷깃을 여몄다. 그녀는 다시 배고프고 게으른 방문객의 가면을 써야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령이 스스로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대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가올 폭풍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직 강민주와 그녀의 팀, 그리고 탐욕의 눈이 먼 최대령만이 깨어있는 밤이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것이고 누군가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부대 연병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세대가 위압적인 엔진 소음을 내며 정문으로 들어섰다. 위병소의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올렸고 차단기가 올라가자 차량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본청 건물 앞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최영석 대령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군복을 매무새하고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경계심이 뱀처럼 텔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방문할 감사단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옷깃에 달린 훈장들을 거만하게 쓰다듬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에서 쌓아올린 철옹성이 외부의 어설픈 조사관들에 의해 무너질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방부 감사단 소속의 조사관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책임자로 보이는 박중령은 다소 유약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박중령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 모습은 날카로운 감사관이라기보다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사는 전형적인 행정관료처럼 보였다. 최대령은 박중령의 그러한 태도를 보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를 만만한 상대로 규정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깍듯한 척 거수경례를 했지만 고개는 뻣뻣하게 세우고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손길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듯한 과도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때 뒤따르던 승합차의 문이 열리고 강민주가 산더미 같은 서류 상자를 낑낑거리며 들고 내렸는데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말단 심부름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단정한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펑퍼짐한 재킷과 질끈 묶은 머리는 그녀를 전문성이 결여된 보조 요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심해를 하며
상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렸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 만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예리함을 철저히 숨기고 무능하고 둔감한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최대령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최대령은 강민주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렸는데 어제 휴게실에서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그 건방진 여자가 감사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몹시 불쾌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중령 앞에서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감사단 수준이 참 알만하군. 저런 칠칠지 못한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원. 그는 일부러 박중령이 듣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다. 그는 강민주가 감사관이 아닌 단순한 행정보조원일 것이라 확신하고 그녀를 희생양 삼아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강민주는 최대령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는데 이는 그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하고 계산된 연기였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제가 손이 좀 서툴러서. 그녀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겁에 질린 척 연기했고 그 모습은 최대령의 가학적인 본능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최대령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상자를 발로 툭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다.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진흙탕 위로 흩어지는 광경이 연출되었고 주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중령은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민주가 바닥을 기며 보내는 은밀하고도 단호한 눈빛 신호를 받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애써 표정을 관리하고 침묵을 지켜야만 했는데 그것이 강민주가 짠 작전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박중령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자 최대령은 감사단이 자신의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한다고 착각하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박중령의 어깨를 툭툭 치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이런 교육도 안 된 직원을 데리고 다니시면 중령님 체면만 구겨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신 교육 좀 시켜드린 겁니다. 최대령은 주위에 도열해 있던 자신의 부하 병사들에게 고함을 치며 저 여자를 도와주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병사들은 진흙 바닥에서 서류를 줍고 있는 강민주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대대장의 불호령이 무서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들은 평소에도 최대령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왔기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최대령은 병사들이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에 젖었고 자신이 이 부대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민주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최대령의 군화 흙이 묻은 종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더러워진 종이들은 마치 최대령에 의해 짓밟힌 군인의 명예와 정의를 상징하는 것 같아 그녀의 가슴 속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피어오르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동자를 굴려 최대령의 군화 밑창에 묻은 붉은 흙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제사창고 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토양이었다. 그녀는 이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하며 그가 최근에 비밀 창고를 다녀왔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로 이동한 최대령은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장부들을 감사단에게 내밀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부대의 운영 현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과장된 제스처를 섞어가며
거짓된 실적을 늘어놓았고 가짜 영수증과 서류들을 들이밀며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박중령이 서류를 대충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이번 감사도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가짜 세상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감사단이 던지는 질문들이 핵심을 피해 겉만 훑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준비 태세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구석에서 묵묵히 커피를 타고 있는 강민주가 자신의 집무실 구조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민주는 쟁반을 나르며 최대령의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과 그의 손목에 감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예리하게 포착해냈다. 군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야말로 그가 부정한 돈을 만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또한 책상 뒤편에 걸린 액자의 기울기가 미세하게 어긋난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금고나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점쳤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령은 끊임없이 박중령을 회유하고 은근한 협박을 섞어가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들었고 감사단은 무기력한 척 그의 장단에 맞춰주었다. 중령님, 우리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위쪽 분들하고도 꽤 친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최대령은 은연중에 자신의 뒷배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했고 박중령은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식은땀을 닦는 시렵을 했다. 최대령은 박중령이 자신의 배경에 겁을 먹었다고 판단하고는 더욱 거드름을 피우며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이 되자 최대령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가 탕비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강민주와 마주쳤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야, 너 눈치껏 행동해라. 쓸데없는 거 보고 다니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꺼져. 내 부대에서 수작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툭툭 밀치며 경고했고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감히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그의 손가락질에 고개가 뒤로 밀리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찰나의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녀의 대답은 겉보기에는 순종적이었지만 그 뉘앙스에는 뼈가 있었고 최대령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 무시해버렸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퀴고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신의 눈동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최대령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박중령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는 그의 몰락을 앞당기는 초대가 되었다. 중령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근처에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알고 있습니다. 가서 회포나 푸시죠. 그는 감사단을 접대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약점을 잡을 생각이었다. 박중령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강민주의 눈짓을 확인하고는 못 이기는 척 제안을 수락했다. 최대령은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축배를 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민주는 짐을 정리하며 먼저 밖으로 나왔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연병장을 바라보며 이제 임하기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이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작동을 확인한 뒤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최대령의 폭언과 비리 정황들은 차곡차곡 증거로 쌓여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부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실컷 즐겨도. 최형석, 그게 너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부대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맹렬한 기세로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끊임없는 타악기, 연주처럼 울려 퍼지며 부대 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고 창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민주는 빗물을 뚝뚝 흘리는 우비를 입은 채 행정반 건물 뒤편에 위치한 낡은 문서고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빗속을 뚫고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문서고의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등대처럼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낮 조사 과정에서 유독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보급관 이진수 중위를 주시하고 있었고 지금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이진수 중위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문서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어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대변해 주었다. 그는 최대령의 지시로 이중 장부를 관리해온 실무자였지만 최근 감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대령은 그에게 모든 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전역하라고 종용했고 만약 거부할 경우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중위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울분을 삼켰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잠겨있던 문서고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 중위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서류 뭉치를 등 뒤로 숨기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침입자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낮에 최대령에게 수모를 당했던 그 어수룩한 여자 보조원 강민주였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우비 모자를 천천히 벗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낮에 보여주었던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중위는 그녀의 변모한 모습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목소리를 더듬으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강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문을 잠그고 이 중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진수 중위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서류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대령이 약속한 전역 후의 보장이 정말 지켜질 거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이 중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고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민주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중위가 최대령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이 중위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강민주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 강민주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을 본 이 중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강민주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주며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버리려는 자들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절망에 빠진 이 중위에게 들려온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이 중위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둑이 무너지고 있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악마예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다 죽일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임관했지만 현실은 상관의 비리를 돕는 범죄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다. 강민주는 그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는데 섣불리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영석 대령은 이미 당신을 꼬리 자르기용 희생양으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감사가 끝나면 모든 횡령 혐의는 당신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날 것이고 당신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긴 징역형을 살게 될 겁니다. 강민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며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최 대령이 이중희 명의로 위조해 놓은 차명 계좌 내역과 그가 작성한 거짓 진술서를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 담긴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한 이중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최 대령은 처음부터 그를 버릴 패로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위님, 저와 협력해서 진실을 밝히면 제가 법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국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이중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 이중희는 떨리는 눈으로 강민주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의지와 신뢰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이중희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고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그는 캐비닛 바닥에 깔린 장판을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어 강민주에게 건넸다. 이 안에 최 대령이 지난 5년 동안 빼돌린 모든 군수품 리스트와 거래 내역이 담긴 원본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인 무기 밀매 조직의 연락처와 녹취록도 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증거를 건네줌으로써 최 대령과의 악연을 끊어내고 정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이다. 강민주는 그가 건넨 금속 상자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USB야말로 최 대령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으며 이 중위의 용기가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증거였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시고 내일 아침 제 신호가 있을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강민주는 이 중위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한편 같은 시각 대대장실에서는 최 대령이 자신의 신복인 주임 원사와 함께 양주를 마시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 안은 난로의 열기로 후끈거렸고 값비싼 안주 냄새가 진동했다. 대령님,
그 애송이 이중희 녀석 말입니다. 요즘 눈빛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주임 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채우며 말했지만 최대령은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그는 자신의 공포 정치에 짓눌린 이중희가 감히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걱정 마. 그 겁쟁이 녀석이 뭘 할 수 있겠어. 가족들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감히 배신을 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 녀석 감방 보내고 우리는 돈방석에 앉는 거야. 최대령은 잔을 비우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이 날 가능성은 0%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의 발밑에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박중령과 감사단도 이미 자신의 접대에 넘어갔다고 믿고 있었기에 내일 있을 최종 감사 결과 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문서고를 나온 강민주는 다시 우비 모자를 눌러쓰고 빗속을 뚫고 걸어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든 USB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비가 마치 부대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 내리는 정화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귓속의 이니어를 통해 한지훈 대위에게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보냈다. 심장을 확보했다. 작전 2단계 개시 준비해.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 명령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팀원들에게 전달되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강민주는 숙소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내일 펼쳐질 마지막 쇼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최대령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환호하는 순간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보조원이 아닌 냉철한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그것은 마치 타락한 권력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경고장처럼 들렸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졌지만 부대 내의 감도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이중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강민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최대령은 술에 취해 타맞떨어진 채 탐욕스러운 꿈을 꾸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 섞여들었다. 이제 곧 무대 위로 커튼이 올라가고 가면을 쓴 자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대 내 장교회관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왁자지껄한 소음은 밖의 차가운 밤 공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놓인 긴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양주와 윤기가 흐르는 고기 요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묘한 퇴폐미를 풍기고 있었다. 이곳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열악한 막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으며 최영석 대령이 구축해 놓은 탐욕의 왕국을 압축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감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확신하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부대 내 주요 간부들과 감사단을 초청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최영석 대령은 상석에 앉아 비싼 크리스털 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자리에 앉은 감사단장 박중룡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어젖혔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최대령은 박중령이 자신의 접대에 넘어가 비리 사실을 눈감아 주기로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돈과 향응이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재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착각하며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연회장 한 구석에서 웨이트리스 복장을 하고 부지런히 술병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수룩하고 주눅든 보조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빈잔을 채우기 위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참석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하나같이 역겨운 것들 뿐이었다. 간부들은 부대 운영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고 병사들을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잔에 독주를 채웠는데 그것은 곧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독배와도 같았다. 최대령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제의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좌중을 압도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감사단 여러분과 우리 부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간부들을 위하여 우리 의리는 강철보다 단단하다. 그의 뻔뻔한 건배사의 간부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높이 쳐들었고 박중령 역시 짐진 맞장구를 치며 잔을 부딪혔다. 최대령은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껄껄 웃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강민주에게 닿자 장난기 어린 아니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골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손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어이, 거기 맹물 같은 아가씨.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 감사단 소속이라면서 이런 센스도 없어서야 어디다 쓰겠어. 최대령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 간부들은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고 강민주는 짐짓 당황한 척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최대령의 잔에 술을 따르자 그는 일부러 잔을 살짝 움직여 술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게 만들었다. 아이고, 이런 칠칠지 못한 것하고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옷에 튀었으면 네 월급으로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그는 혀를 차며 면박을 주었고 강민주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았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낮에 강민주에게 USB를 건넸던 이진수 중위가 바늘 방석에 앉은 듯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란의 파티와 최대령의 악행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최대령은 그런 이중희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중희, 표정이 왜 그래 마치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내가 주는 술이 맛이 없나 아니면 딴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최대령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중희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식은땀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아, 아닙니다. 대령님,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중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자 최대령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독주가 가득 담긴 병을 그의 앞에 콱 내려놓았다. 속이 안 좋을 때는 알코올로 소독하는 게 최고지. 자, 이거 다 마셔. 안 마시면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걸로 알겠어. 그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지만 주위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지켜보고 있었다. 이중희는 도움을 청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최대령의 눈치를 보며 외면할 뿐이었고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술병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강민주가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이중희와 짧게 눈을 맞추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중희는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서 힘을 얻어 눈을 질끈 감고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고 독한 액체가 목을 태우며 넘어갔다. 최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좋아라 했고 그 모습은 마치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의 싸움을 즐기는 폭군과도 같았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는 가학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고 이는 강민주가 그를 반드시 파멸시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질펀해졌고 술에 취한 간부들은 이성을 잃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노래를 불렀고 어떤 이는 테이블 위에 엎어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최대령 역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히 번들거리며 박중령에게 은밀한 제안을 속삭이고 있었다. 중령님, 이번 일만 잘 덮어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뒷배를 과시하며 박중령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 강민주는 손목시계를 힐끔 쳐다보며 시간을 확인했는데 시침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약속된 작전 개시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며 서빙하던 쟁반을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심박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온몸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주위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귀 속의 인이어를 통해 한지훈 대위의 카운트다운을 듣고 있었고 그것은 최대령의 몰락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다. 폭풍은 이미 문 앞에 당도해 있었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최대령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흥겨운 음악 소리에 묻혀있던 그 진동음은 묘하게 날카롭게 들려왔다. 최대령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것은 그가 관리하는 비밀 창고의 경비 책임자로부터 온 전화였고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기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내가 중요한 손님들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최대령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급한 비명소리와 무엇인가 부서지는 굉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학 경비 책임자의 절규와 함께 총소리 같은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고 곧이어 전화는 끊어졌다. 최대령은 멍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창백해졌다. 방금 들은 소리가 현실인지 술에 취해 헛것을 들은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연회장의 소음이 잦아들며 사람들의 시선이 최대령에게 쏠렸는데 그의 급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박중령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대령님,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최대령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신호는 연결되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고 술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게 무슨... 최대령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비틀거렸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테이블을 짚었다.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흰 식탁보를 적시며 퍼져나갔다. 그 불길한 광경의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최대령의 입만 바라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강민주와 마주쳤다. 아까까지 멍청해 보이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고 차갑고 조소 섞인 미소를 띤 채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쓰고 있던 촌스러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묶고 있던 머리끈을 풀어 긴 머리를 늘어뜨렸다. 그녀의 변화는 극적이었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전화 연결이 안 되시나 봅니다. 최 대령님, 아마 그쪽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최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 네가 감히 너 정체가 뭐야? 그는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막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색 전술복장을 한 무장 병력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쏜다. 레이저 조준기가 연회장 안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강민주는 굳어있는 최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가 품 안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증과 체포 영장을 꺼내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앙수사단 특수범죄수사팀장 강민주 소령입니다. 최영석 대령, 당신을 군형법 위반, 특수횡령,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최 대령의 다리는 힘을 잃고 후들거렸다. 그는 자신이 깔보고 짓밟았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던 저승사자였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법정으로 변해버렸고 포식자라고 믿었던 그는 덫에 걸린 초라한 짐승꼴이 되어버렸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는데 검은 복면을 쓴 특수임무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며 섬광탄을 터뜨렸기 때문이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섬광이 번쩍이자 흥겨웠던 파티장은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찬 지옥도로 변해버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간부들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고 저항하려던 몇몇은 대원들의 능숙한 제압술에 의해 팔이 꺾인 채 제압당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붉은 레이저 조준점들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고 그것은 마치 심판의 날에 내려온 천사들의 불칼처럼 부패한 자들을 겨누고 있었다. 최영석 대령은 이명으로 윙윙거리는 귀를 막으며 비틀거렸는데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신으로 인해 극도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것이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의 감촉과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공포에 잠식되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총 치우지 못해. 이건 반란이다. 최 대령은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볼품없이 들렸고
아무도 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평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벌벌 떨던 부하들이 지금은 바닥에 코를 박고 짐승처럼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최대령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신분증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 보이며 주위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반란이 아닙니다. 최영석, 대령.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더럽힌 당신을 단죄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고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엄숙했다. 최대령은 강민주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는데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다. 네가 감히 나를 넌 그저 휴게실에서 과자나 주워 먹던 쥐새끼 같은 년이잖아.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지.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강민주에게 모든 증오를 쏟아부었고 그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 발버둥 쳤다. 그는 그녀가 특수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그녀의 정체를 부정하려 했다. 쥐새끼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강민주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을 내렸다. 본관 확보 완료. 이제 집무실로 이동한다. 최대령을 연행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 2명이 최대령의 양팔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최대령은 거세게 저항하며 몸부림쳤고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튀어나왔다. 이거나 난 내 발로 가겠어. 내 사무실에 가서 증거를 보여주마. 난 결백해.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속셈이었다. 강민주는 그의 뻔한 속내를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가 절망의 끝을 보게 하기 위해 잠시 풀어주라는 신호를 보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당신의 그 잘난 증거라는 걸 가져와 보시죠. 하지만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그녀는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여유로웠고 최대령은 팔이 풀려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복도를 질주하며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달렸는데 그의 숨소리는 헐떡거리는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최대령이 복도를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금고 안에 있는 비자금 장부와 위조된 여권을 챙겨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며 땀으로 젖은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복도에는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공포가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앞으로 내몰았다. 드디어 집무실 앞에 도착한 최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붉은색 경고등만 요란하게 깜빡였다. 젠장. 왜 안 열리는 거야? 그는 미친 듯이 버튼을 눌러댔지만 굳게 닫힌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미 강민주의 지시로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잠가버린 상태였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역이었던 집무실이 이제는 자신을 거부하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오자 최대령은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급한 대로 소화기를 집어들고 문고리를 내리쳤다. 쾅, 쾅, 쾅 둔탁한 금소금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특수 강화 유리로 된 문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그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기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창문을 깨고 뛰어내릴 생각으로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던졌지만 창문 역시 방탄유리였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안쪽에서 블라인드가 걷히며 불이 켜졌고 최대령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아내는 놀랍게도 강민주가 대령의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웨이트리스 복장이 아닌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대령의 비밀 장부를 손에 들고 팔랑거리며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찾으시나요? 대령님,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국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최대령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밀폐된 방 안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였다. 너 어떻게 거길.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해댔고 강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가 걸어 나올 때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최대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과자 먹던 여자가 아니었고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정의의 여신 그 자체였다. 이진수 중위가 당신의 비밀 통로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당신이 쥐새끼처럼 도망칠 구멍까지 다 막아뒀습니다. 강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수갑을 던졌다. 철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은색 수갑은 최대령의 발치에 멈췄고 그는 그것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대령은 바닥에 떨어진 수갑과 강민주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하하,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최영석이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너 같은 건 당장 옷 벗게 만들 수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는 자신의 뒷배인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당신이 믿던 그분들도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의 장부를 토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강민주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자 최 대령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털썩 핸드폰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도 꺾여버렸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저 계집애가 대장일 리가 없어. 저건 그냥 과자나 먹던 년이라고. 최대령은 현실을 부정하며 바닥을 치고 울부짖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에 분해하며 추태를 부렸다. 뒤따라온 헌병들이 그를 덮쳐 바닥에 결박했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짓눌려 뭉개졌다. 대령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리죠. 강민주는 바닥에 깔린 최대령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때 휴게실에서 먹던 과자,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무 중에 먹어서 죄송하게 됐네요. 그녀의 이 마지막 조롱은 최대령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갔다. 복도에는 그의 비명 소리만이 길게 남았고 강민주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부대 연병장은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투명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여전히 폭풍의 잔해들이 남아 있었다. 밤새 진행된 압수수색과 체포 작전으로 인해 부대 곳곳에는 헌병대의 차량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 쳐진 노란색 통제선은 이곳이 더 이상 평범한 군부대가 아닌 거대한 범죄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본청 건물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캔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소동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손끝에 남아있는 진동과 피로감은 이 모든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잠시 후 본청 현관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최영석 대령이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천양지차로 초라해져 있었다. 어깨에 달려있던 화려한 견장과 훈장들은 모두 떼어지고 계급장이 없는 민무늬 군복만을 입은 그는 마치 털이 뽑힌 닭처럼 볼품없어 보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를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 도열한 병사들은 그를 향해 경멸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경례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있었다. 최대령의 뒤를 이어 줄줄이 연행되어 나오는 간부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젯밤 파티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비리를 자랑하던 자들도 있었고 최대령의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동조했던 방관자들도 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과정이 없이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들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정의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쓰디쓴 약과 같아서 삼키기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때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문이 열리고 이진수 중위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강민주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고 강민주 역시 커피를 내려놓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를 했다. 팀장님,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중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적어도 양심을 팔아먹은 비겁자로 남지는 않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마워할 거 없습니다. 중위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조사 과정이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이중희의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최대령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강민주는 그에게 정상 참작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기로 약속했고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해 줄 것을 다짐했다.
이중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오후가 되자 국방부에서 파견된 임시 부대장이 도착하여 지휘권을 인수했고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불안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으며 연병장에는 활기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짐을 챙기기 위해 자신이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임시 숙소로 향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병사들은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존경심이 담긴 눈빛을 보내며 길을 비켜주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무시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있어 영웅이자 구원자였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모자를 눌러쓰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짐을 챙겨 나온 강민주는 차에 타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려 문제의 휴게실로 향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최대령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공간에는 여전히 낡은 자판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속에 먼지가 부유하고 있었다. 최대령이 난동을 부리며 걷어찼던 의자는 제자리에 바로 세워져 있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긁힌 자국이 남아있어 그날의 소란을 증언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천천히 걸어가 자신이 앉았던 구석진 소파에 다시 몸을 묻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해진 반쯤 먹다 남은 초코 과자 봉지를 꺼냈는데 그것은 최대령이 그녀를 모욕할 때 먹고 있던 바로 그 과자였다.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과자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었다. 달콤하고 바삭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다. 대령님, 이 맛있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셨나 몰라.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말이야. 그녀는 허공을 향해 장난스럽게 중얼거렸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정적과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되찾아준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이었다. 강민주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눈을 감고 지난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수많은 위기와 협박 그리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다. 그녀에게 있어 정의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곳에 있는 병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강민주는 눈을 뜨며 현실로 돌아왔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본청 국장의 전화였고 이는 또 다른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네, 강민주 소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휴식은 언제나 짧았고 세상에는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남은 과자 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대신 깔끔하게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은 지난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휴게실을 나서며 문고리를 잡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낡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고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한지훈 대위가 차를 대기시킨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민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서울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라도 하고 가시겠습니까? 한대위의 질문에 강민주는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일단 서울로 가자. 국장님이 급하게 찾으시는 걸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우동이나 한 그릇 하지.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자 위병소 근무자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고 강민주는 차창 너머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100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부대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고 펄럭이는 태극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다. 강민주는 시트를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력에 취해 타인을 짓밟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은 또다시 촌스러운 옷을 입고 과자를 씹으며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임을. 너희들이 어디에 숨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녀의 나직한 독백은 엔진 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차는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향해 속도를 높였고 지평선 너머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민주는 다가올 새로운 싸움을 위해 잠시 눈을 붙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식과 함께 강인한 전사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패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빛을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어야 했고 강민주는 기꺼이 그 빛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